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외교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과 또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각각 자신의 최측근이면서 민주당 정통 외교 전문가로 알려진 안토니 블링컨 이번에 한국에 왔었죠. 이분과 또 제이크 설리반을 지명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과 바이든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은 인물도 좋을 뿐만이 아니고 성격도 아주 온화하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아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창의적이면서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이 총애를 받는 설리번 대통령 안보 보좌관 역시 한편으로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호흡을 이렇게 맞추면서 외교 분야를 넘어 다양한 국내 현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 박사님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한국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지난 3년간 다소 좀 흔들렸거든요. 이걸 더욱 공고히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말과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한미 간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이유, 제 생각에는 생트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들어서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도 무려 5배나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아주 집요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재임 시에는 우리가 한미 간의 이거 타결을 못 봤습니다. 최근에 타결이 됐는데요. 따라서 우방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 행정부의 출범은 한미 동맹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확정 후 첫 번째 일정이 뭐였냐면요. 한국전 비의 헌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이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 역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과 연대를 이제 강화해서 중국에 도전하는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일 외교 전략에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까? 서 박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첫 번째는 한미 동맹이고 두 번째는 한미일 협력 체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햇볕 정책을 추진해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미국 정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한미 동맹을 유지를 했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아마 해방 이후 최상의 한일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이 이렇게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아시는 대로 특히 한일 관계는 아주 완전히 이제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이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외교 원칙에도 이제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바이든 정부와 외교 분야에서 그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 동맹의 재확인과 동시에 긴밀한 한일 관계의 조속한 그 복원이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강창일 전 의원을 일본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건데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제 냉담합니다. 이것은 그간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어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동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심각한 냉각기를 맞고 있는 한일 관계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그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그 경직된 그 대일관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그 공조 체제의 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외교팀의 그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개해야 바이든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미 관계 정립 과정이 트럼프는 이렇게 톱다운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뭐 만나고 이런 식인데 그 반대로 버텀업을 이제 방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합의를 하고 하나씩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정부와 정치권 한국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한국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 북한의 행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북한은 미국과의 그 직접 대화 통로가 만들어지면 한국을 무시합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직접 만나니까 한국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한국을 이제 북한이 이제 존중해주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지향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의 대북 정책 역시 무조건 이렇게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는 지향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하는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인권 문제 같은 거. 최근 그 윌리엄 페리 그 전 국방장관이고 페리 보고서로 유명하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유지 핵심 수단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비핵화는 그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을 해서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보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제 뭐 페리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합의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 허락을 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그 주요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항상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 그 한국 그 외교 최고 전문가죠. 이훈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7일 그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중국을 향해서 한국이 같은 논리로 핵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주 작심하고 따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그 미 하원 동아태 소위 그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쉐벗이라는 의원은 워싱턴 타임스가 주최하는 이제 세미나에서 중국이 밤에 깨어 있도록 겁을 주는 것은 핵을 가진 한국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이에 관해 그 두 나라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호모 사피엔스 저자인 역사학자, 이스라엘 역사학자죠. 유발 하라리는 핵무기의 존재는 3차 재전이 아직까지 그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핵무기를 처음 개발한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 박사님께서도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때 그 집필 동기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시는 대로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방금 언급하신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부제는 세계화와 자유통일의 길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04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의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북한은 체제 자체의 모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방을 해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반대 이제 의견을 표시하고 이제 행동을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개방을 추진하지 않으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해서 또 추진을 안 해도 스스로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때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그 좋은 행동은 보상을 해주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이라든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응한 응징을 하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북한 체제가 언제고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독일과 같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유토피아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80년대 일어난 독일 통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또 소련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을 그렇게 갑자기 분가될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은 북한의 붕괴 역시 아주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서상목 칼럼 균형시대에서는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실에 근거한 또 상식에 근거한 또 균형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